실직을 하거나 상실, 사고, 고립 같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다만 우울을 얼마나 잘 극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발현이 되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진료를 보고 밤에는 글을 쓰면서 정신과에 오시려는 모든 분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나혜인입니다. 최근에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사용법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를 통해서 정신과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풀고 접근도를 높이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을 많은 분들이 요즘 누가 안 힘들어? 뭐 나도 그럴 때가 있어? 하면서 우울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마치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감기를 앓으면서도 그냥 놔둬서 폐렴이 되고 폐가 손상이 가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기분의 저하로 여기면 삶의 기능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은 삶의 엔진이 고장나는 병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출근도 어려워지고 일상에서의 결정도 부담스러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욕과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차라리 이뿐이면 다행인데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성염증,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심지어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사실 뇌가 변합니다. 뇌 전두엽이나 해마, 변연계 부분에 변형이 와서 우울한 뇌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 방치된 우울은 내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사람인가? 하는 자기인식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내가 없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은 가볍지만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변하는 거는 뇌의 특성 때문이에요.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신경가소성은 뇌가 쓰는 회로를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계속 쓰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것, 어떤 행동을 지속했을 때 그 행동이 쉬워지는 것, 이게 다 뇌의 가소성 덕분인데요. 우울도 우울한 뇌를 계속 썼을 때 우울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활동을 했을 때 충분히 뇌가 그렇지 않은 원래 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에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서적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자기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말로 풀 수 있고 삶에 의미를 두는 지점이 외부의 성취보다는 관계라든지 자기 성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기질, 태어나길 좀 무던하고 감정적으로 막 자극이 덜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는 유년기에 애착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형성된 사람들, 현재 지지 관계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 이런 요인들이 많을수록 당연히 우울에 덜 취약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도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언제든지 우울에 빠지거나 우울에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직을 하거나 상실, 사고, 고립 같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다만 우울을 얼마나 잘 극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발현이 되는 것 같고 또 본인의 특성에 따라 그걸 얼마만큼 또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우울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병이라고 표현한 건 기질적 특성으로 정말 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격 장애가 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분이시나 아니면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남의 감정에 굉장히 둔감하면 아무래도 상처를 주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관계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맺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우울증과 우울이라는 감정이 달라요. 우울은 느끼는 것 그대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영화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예시로 써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픽사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울이라는 감정, 캐릭터를 좀 따돌리고 나오지 못하게 막고
같고 답답해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공이 친구를 잃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막 슬퍼할 때 기쁨이는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기쁨이는 거기서 막 억지로 이제 기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우울이가 공감과 위로를 이끌어내면서 좀 주인공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함의 표현이 관계 회복이나 감정의 통합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울한 감정은 그냥 단순히 삶에 방해가 되는 감정이 아니라 길잡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우울하다면 나한테 좀 문제가 생긴 걸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바꿔야 하는 걸까? 나를 위해서 한번 멈춰야 되는 걸까?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좀 재정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울해지면 차분해지고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가면성 우울이라 그래서 우울할수록 막 더 밝게 조증 방어라고 해서 더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울하면 좀 차분해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반추 사고라고 해서 자꾸 과거의 어떤 일이라든지 현재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것을 되새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울증이라면 사실은 내 일상이 망가질 정도로 이 생각에 몰두해서 문제가 되지만 우울감, 단순히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내 삶을 되돌아보는데 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 방향이 정말 나다운 게 맞나? 하는 우울에 입각하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정서 전염이라고 해요. 특히 가족, 연인, 직장 동료처럼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냉소적이라면 나도 점점 몸이 경직되고 무기력한 감정이 스며들어요. 마치 실내 온도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차가운 방에 들어갔을 때 나까지 막 몸이 차갑지는 않지만 오래 있다 보면 내 체온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다행인 점은 부정적인 감정만 전염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도 전염이 됩니다. 마음이 정돈된 사람,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상대의 감정을 막 급하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써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안정이 될 수 있고요. 또 스스로를 잘 돌보는 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회복력을 전파하는 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우울하니까 나는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울감 자체가 전염이 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랑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꺼려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람은 하나만의 감정을 공유하진 않잖아요. 내가 우울해 있어도 또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싫은데도 약도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노력, 그런 감정, 나를 지키는 어떤 행동, 감정도 전염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우울이 아닌 계층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좀 더 교육을 못 받고 금전적으로 어렵고 이러면은 더 당연히 방어가 안 되니까 우울할 수 있기는 한데 계층이 구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우울하다. 많은 분들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타인의 기대를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말은 이미 나답지 않다는 걸 감각적으로 몸이 알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나답게 산다는 건 거창하게 자기개발 목표가 아주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상의 아주 작은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말 먹고 싶은 걸 골라보는 거, 싫은 걸 싫다고 말해보는 거, 피곤하면 내가 쉬는 걸 허락해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감각을 되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외부의 기준보다 내 안의 목소리, 내 상태, 정말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건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진짜 나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인정을 받아보는 연습,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나를 좀 인정해주는 연습, 연결하는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한 민족 국가라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다들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일반적인 외적인 것에서 훨씬 더 그 격차를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비교가 만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성과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점점
점점 더 우울해지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물론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죠. 기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관계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 잠시 쉬면 일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을 만들게 하는 사회, 이 모든 게 성과 중심, 비교 중심, 자기 검열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부동의 1위이고 행복지수는 늘 하위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슬슬 나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에 좀 집중하고 사는 속도를 다 같이, 왜냐면 남들 다 빠르게 사는데 나만 천천히 살면 그건 정말 도태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다 같이 혼자 감당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개인의 감정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좀 가지는 것,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좀 그래도 좋아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아주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나를 좀 살짝 좋아하고 내일의 나를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삶이면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우울한 사회가 항상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자꾸 원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려보고 누린 것에 감사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를 먹어보거나 아니면 길가를 가다가 좀 예쁜 꽃을 봤을 때 잠깐 멈춰서 그 꽃을 보면서 예쁘다,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삶을 좀 누리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얻는 데서만 자꾸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좋다라고 내 스스로 말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 스스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읽어주는 연습,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지 누리고 좀 선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고 기대할 수 있게 감정을 잘 읽어주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하는 삶, 그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불행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불안을 동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참고 억제하고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어느 정도는 희생하면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처럼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참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너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방어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불안하고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마음이 올라오니까 상대방에게도 강압적이 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화가 날 때는 우울이랑 비슷해요. 화가 날 때도 내가 지금 잠깐 멈춰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때구나 라고 그 감정을 이용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사는 사회가 회복보다는 탈진에 가까운 구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그리고 디지털 피로, 고립된 관계, 멈출 수 없는 경쟁, 이런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앓다가 더 나빠졌던 문제들을 이제는 진료실에서, 상담실에서 서로의 말 속에서 꺼내고 나누고 좀 회복되는 경험을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나누고 SNS에도 조금 더 그런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고 또는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또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늘어날지 몰라도 치료를 받는 사람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포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가 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닌 자기 삶을 바꾸고 싶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신과는 문제가 생겨서 오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잘 다루고 싶을 때 가는 곳입니다. 정신과는 그저 진단을 내리고
그저 약만 먹는 곳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살아내는 감각을 회복하는 공간이에요. 우울하다는 건 뇌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진짜 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신과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꼭 뻗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은 나라는 존재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뭘 해도 어떤 평가를 받아도 존재의 가치 자체에는 조건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한계랑 실수까지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나 실수가 나를 해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자기 수용, 내가 부족해도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감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평가가 아닌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를 대하는 자기 존중, 그리고 상황이 흔들려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인 자기 신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감각들, 얘기를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뭔가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값입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어렵기는 해요. 자존감이 뭔지. 똑같이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계속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지쳐갑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번엔 실패했네, 좀 아쉽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방법 찾아보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자기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는 거죠. 실수를 해도 자기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남이 싫어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존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 없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고요. 자존심은 타인이랑 비교해서 그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군가 존재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았을 때 내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이고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하고 항상 논리적으로 말하고 약한 모습을 잘 안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흔들리면 화도 내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내담자분이 회의에서 자기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하루 종일 분노에 휩싸여서 다음 회의 때 들어가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조롱 섞인 비난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는 사실 자기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부족한 게 아닐까? 사람들이 내 말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긁힌 거죠. 그래서 자존심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비판을 조언이 아닌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막상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자기 감정도 보여주지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고립시키는, 외롭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이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런 행동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자존감이 정말 높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결과가 없이 내가 지금 나를 높게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이 없어도, 만족하지 못해도 내가 나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부 마인드셋입니다. 조건부 자기 인정이에요. 조건부라는 거는 이걸 하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A가 있어요. 디자인학과 학생분이셨는데요.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려고 밤낮 없이 매달렸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결국 전국 2등이라는 성과를 얻었어요. 이게 전국구 공모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졸업생들도 참가를 하고 1, 2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참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굉장한 거잖아요. 패거죠. 심지어는 그 지도 교수님도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대요. 근데 A의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등만 그 시안을 대기업이 써주는 공모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결국 내가 업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거고 내 디자인은 사용이 되지 않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성공 아니면 실패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삶에서 어떻게 1등만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좋은 경험을 하면 그것도 인생에서의 성공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만을 원하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를 좋아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성공이라는 감각으로 채워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나는 왜 쟤처럼 못할까? 같은 나이인데 왜 나는 여기 있지? 쟤는 저기 있는데. 이런 것들. SNS만 켜도 우리는 쉽게 이런 비교의 늪에 빠지잖아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기 혐오로 흐르기가 너무 쉬워요. 나는 무엇을 해도 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로 괜찮다. 이 문장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고 불안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고 의사를 했겠죠. 하지만 실패를 하지 않고 쌓아 올린 성과들은 굉장히 불안을 유발한다는 거를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제 스스로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도 정말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 중 하나가 성공이라는 목적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의 지향점이 있을 때 내가 여기에 있고 실패를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반대쪽에 그린단 말이에요. 성공, 나의 위치, 실패. 이 성공과 실패가 양 끝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여기 있고 성공이 여기 있으면 실패는 이 사이에 촘촘히 있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실패를 통해서 뭔가 경험치를 쌓고 그 경험치를 이용하면서 더 단단한 성공에 가는 것이 맞는데 실패를 할 용기 또는 실패를 할 여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단단하게 쌓이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기질,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 그리고 환경 모두의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많이 작용하는 거는 반복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자라는 환경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너가 해도 되겠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뭐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는 나는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면서 자라게 돼요. 반대로 실수해도 괜찮아. 그걸 시도한 용기가 대단해. 이런 메시지를 들은 아이는 성과보다는 존재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죠. 성인이 된 후에도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나 비교를 당하는 관계,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 환경 등은 자존감을 점점 깎아내립니다. 결국은 자존감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지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희망적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지금부터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관계에서 자기 이해를 높이고 정서 조절 경험이 쌓이고 나와의 약속,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쌓으면 자존감은 또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돼요. 이제 첫 번째는 비교 중심의 말을 하시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이런 것도 잘하던데 너는 왜 그래? 같은 말 있잖아요. 아이는 타인과 비교될 때 자기 고유한 속성보다는 부족함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이제 이런 말들은 아이의 자기 존중감을 좀 떨어뜨리고 열등감을 좀 심어줄 수 있어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비난하는 말들이라든지 완전히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비교 중심의 말들도 보통은 동기를 막 유발시키고 싶어서 약간의 경쟁심을 부추겨서 아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이라는 걸 알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칭찬이에요. 우리 딸은 이렇게 날씬하네? 너무 예쁘다. 이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100점을 맞다니 너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칭찬인 거 알아요. 기뻐서 하신 거고 순수하게 진심이신 걸 아는데 이게 진심이라 더 문제거든요. 진심이라 강력해요. 아이는 내가 날씬하지 않으면 예쁜 게 아니구나. 100점을 맞지 않으면 멋진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나 불안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한두 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왜 좀 칭찬에 인색하다가 뭔가 잘했을 때만 막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칭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칭찬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통제 또는 결정을 대신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 좋으라고 하는 걸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해.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안 하는 게 더 나아 라고 한다거나 너는 그냥 내 말만 들어. 내가 다 좋은 선택해 줄게 라고 하면 아이는 선택할 기회, 실패할 기회 를 빼앗겨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판단한 어떤 선택의 결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돼서 자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이런 말버릇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이런 자기 비하형. 아니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닌데 괜히 좋게 봐주신 거예요 하는 성취 축소형. 어차피 안 될 걸 뭐하러 해, 나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그런 운명이야, 이렇게 고정 마인드형.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시도하기도 전에 뭔가 스스로를 미리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나를 상상을 하고 그걸 실제인 것처럼, 정말 자기인 것처럼 말해버려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진짜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때까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버릇을 좀 바꾸려면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자신에게 낯선 말들을 시도해보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 수도 있어, 지금은 불안하지만 그래 나는 해보는 중이야,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좀 하지 않고 뭔가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해줄 때 뇌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도 내면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중 하나가 과도한 비교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SNS, 통신, 교통의 발달로 비교 대상이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냥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애랑 나를 비교했을 것이고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과 비교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모, 돈, 인간관계 어느 면에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무의식적인 기준으로 좀 삼게 되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성과 중심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만큼만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쉬면 죄책감이 들고 만족하면 게으른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좀 얕아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좀 더 나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싶지만 실제로 좀 깊은 관계들은 오히려 외적인 평가라든지 나를 내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에 가려져서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와의 대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내면과 단절되는 것 같은데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자존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현대인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프게도 정말 많습니다. 자존감 자체를 주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울, 불안, 대인 기피, 회피, 완벽주의 같은 문제로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뿌리에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깔려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눈치를 봐요. 아니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신경이 쓰여요. 작은 실수에도 자꾸 자책하게 돼요. 칭찬을 들어도 못 믿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 거절에 큰 상처를 받고 우울하고 불안해져서 오시기도 하고 결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막 애쓰다가 지쳐서 번아웃으로 오시기도 하시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벌려서 이제 외로움, 그런 문제, 아니면 반대로 막 무리하게 헌신하다가 현타가 와서 우울이라든지 번아웃 이런 걸 해결하려고 많이들 오십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는 그냥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삶 전체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남 눈치 보고 실수할 때 좀 자책하고 쪼그라들고 관계에서 위축되고 이런 소소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우울, 불안, 공황, 분노 조절 어려움, 자기 혐오 때문에 뭐 자해를 하는 것 같이 굉장히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존감은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기 때문에 무너진 채로 지내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피로가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그 말에 내가 고정돼 버리고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여지를 아예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낮아도 괜찮으니까요. 그거를 내가 그냥 자존감이 낮은 상태다에 너무 익숙해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치료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면 돼요.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내가 자존감이 낮구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인정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이런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보다는 모두를 같은 수준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린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관계의 신뢰 정도와 정보 공개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막 먼저 다가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신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계 없이 사람을 믿으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감정적인 착취를 당하기 쉬워요. 그러면 내가 또 사람 보는 눈이 없나? 하면서 자기 비난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맺는 관계가 나에게 안전한지 나는 확인을 할 책임이 있어요. 천천히 관계를 맺고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의 어떤 깊은 얘기라든지 나도 신뢰를 가지는 것, 이것이 관계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믿되 좀 판단은 천천히, 신뢰는 지켜본 뒤에 가지는 것이 좋아요. 저는 단연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관계의 거리 때문은 아니에요. 그 관계에 담겨져 있던 기대, 신뢰, 감정, 내 정체성까지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가로챘을 때보다 오랜 친구가 내 비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그냥 정보 유출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의 신뢰가 사라지면 그 사람과 싸운 모든 것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부정당하는 것에는 나도 들어있고 유대감도 들어있고 여태까지 나눈 말들, 여태까지 나눈 시간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다 다르게 보이고 다 깨진 거잖아요. 그 사람과 친구였다는 사실 때문에 나에게도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그 사람과의 수많은 시간, 나눈 감정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적인 충격은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게 크겠죠. 근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복된 경험은 사람을 굉장히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납득시켜요. 그리고 100명한테 배신을 당했으면 그건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100명한테 배신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생에 거쳐서를 보면 그렇지만 되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저는 그거는 또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중요한 순간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신뢰 기반이 좀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앞으로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와 예측을 갖는 일이죠. 그런데 행동과 말이 다르면 그 사람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이는 곧 신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남의 비밀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도 좀 주의해야 돼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하면서 타인의 민감한 얘기를 흘리는 사람은 이 경계선이 좀 아슬아슬하고 허술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정보를 교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당신의 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친해졌는데 다른 사람의 연애, 가족 이야기를 막 가볍게 언급한다면 당연히 내가 얘기한 나의 이야기도 그렇게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빠르게 나를 이상화하거나 나와 빠르게 친밀감을 막 유도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신 진짜 특별한 사람 같아요. 진짜 너무 우리 잘 통한다. 이렇게 대단하다니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다가와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경우에 물론 좋은 마음일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상대방을 빠르게 끌어당기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모습에 맞지 않으면 실망해서 공격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것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들, 기분이 좋을 땐 친절하지만 불편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일관성이 약할 가능성이 높고 관계에서 매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피로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남 탓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조심해야겠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사람은 자기 반성보다는 자기 방어가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고 자꾸 비난하거나 방어를 하는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기
때문에 신뢰 형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설픈 착함이란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자기가 그냥 손해를 좀 감수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싫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남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거절을 피하는 사람, 불편한 말을 꺼내기보다는 누가 나를 기분이 꽁기꽁기하게 만들어도 그거를 너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갈등을 그냥 피하고 내가 참아버리는 사람, 도움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싫은 말 하기 싫어서 부탁하지 못하고 손해를 또 감수하는 사람, 막상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들어주고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좀 동등하게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어설프게 착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을 함께 모아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작정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키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저러는 사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되게 가볍게 다루게 됩니다. 그게 약간 내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싫다는 표현이 없으면 사실 상대도 이게 문제라는 거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설픈 착한 사람들은 결국은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허탈감, 배신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직급 상하관계,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선임이 시켰는데 그거를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겠죠. 당연히 막내가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그런 체계가 바뀌어야 되겠지만요. 워낙 위계관계가 강력한 직장에서는 뭐 자기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자기 동기가 정말 여러 명인데 그걸 내가 혼자 다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직급이 올라갔을 땐 이런 문화를 좀 바꾸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문화 바뀌어야죠 라고 했을 때 그래 문화 바뀌어야지 이러고, 이런 어설픈 착하신 분들은 직급이 올라가도 자기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사회생활을 다 거부하고 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는 경계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심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본다든지, 정말 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쉽다는 건 아니지만 이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너무나도 경계가 무너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성향이 그렇게 어설프게 착하다 이러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막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사람은 좀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끼리는 편하잖아 하면서 내 앞에서는 좀 막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과하게 친절하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험하게 다룬다는 거죠.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아니면 권력 구조로 관계를 판단할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나인 사람, 자신의 이익이 걸리면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함께 막 프로젝트를 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막 우리 팀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모두의 이익이지 막 이러다가 실수 하나가 나왔을 때 본인은 책임 없다고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뭐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사람은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관계 자체를 생존 수단에서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확실하지 않고 꽁기꽁기한 그런 지점들은 잘못이 있을 때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사람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랬던 건 이런 상황 때문이었어,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교묘하게 미루거든요. 그럴 때 약간 나도 애정도 있고 약간의 죄책감도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주다 보면 이 사람은 항상 그 내 탓을 하면서 나중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다른 게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주 하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갈등에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판을 받거나 문제 제기를 당하면 곧바로 막 서운해하고 우울감으로 자기를 보호해버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쉽게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려는 사람, 나 걔랑도 친해 막 이런 식으로 소속감이나 뭔가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관계를 관계가 아닌 어떤 지위 내지는 성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끊어버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관계를 평판 유지의 도구로 삼는 사람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신할 사람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관계 초반에 나타나는 몇 가지 신호를 민감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건 좀 부담스러워 라고 했을 때 미안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거지만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신호죠. 그리고 말보다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면서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라고 말하면 정서적인 언어로만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관계에서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걔 진짜 별로야. 걔가 나한테 막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면서 타인에 대한 험담을 반복적으로 하면 당신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험담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꼭 보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조심하려는 사람은 신뢰받을 자격이 있지만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감정적 회피로 계속 일관하는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두 번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넘겨갈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가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한두 번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은 해두고 있는 편이 좋겠죠? 왜냐하면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져서 내가 모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요. 일단 갈등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때 내 말이 좀 서운했는데 우리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문제를 덮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태도는 관계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관계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태도, 관계를 끊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기쁨과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 슬픔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성공도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주는 사람은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버퍼가 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함께 가기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실패했을 때, 아니면 또 실수를 했을 때, 그럴 때도 그냥 나를 버려버리거나 또는 그냥 나를 무조건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죠.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이기적인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관계를 일방적으로 맺는 사람, 요구는 많고 배려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자꾸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해를 하기보다는 일단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계를 명확히 설정을 하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꾸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넘나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한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싫다고 말하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가 결정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선택하긴 부담스러워 라고 한다거나 그 말은 좀 나한테 상처가 되네.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그럴 마음이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경계를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대를 줄이셔야 돼요. 이게 사실 진료실에서도 기대 문제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더 상처받고 관계를 놓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대가 변할 거라는 희망이나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는 실망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나를 상처 입게 만들거든요. 만약에 상대가 여러 번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약간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상대의 반응, 요구에 행동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일일이 대응하면 내 에너지가 너무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관찰자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저런 요구를 하네. 저건 내 책임이 아닌데 또 말을 저렇게 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상처받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관찰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기준들, 이기적인 사람의 기준에 상대가 많이 부합한다면 그 관계 등급을 조정하세요. 모든 관계가 다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그냥 정보를 조금 제한하고 거리를 두는 관계로 전환하셔도 돼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조금 줄이셔도 좋아요. 우리는 흔히 연락
연락을 안 하면 나쁜 사람 같고, 관계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어른, 좋은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데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붙들고 있다가 지쳐서 오세요. 연락을 안 하면 미안해서 또 먼저 연락하고, 막상 연락하면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굴레가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계는 양쪽 모두가 유지하고 싶을 때 건강합니다. 한쪽만 책임지고 한쪽만 조절하고 한쪽만 노력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 노동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관계는 사실 가까운 척하고 있었던 관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바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졌을 때 조금 더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럴 때 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배신의 경험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빴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관계만 반복할까?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경계하고 결국 관계 자체가 두려워져요. 근데 배신을 당한 건 배신을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걸 다시 회복할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는 점에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불신의 껍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거죠. 사람을 다시 믿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감각을 되살려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관계를 시도했다가 상대가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주시고요. 그 노력하는 진심은 언젠가 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노력하되 우리 사람 보는 눈은 조금 키우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이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심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특히 취약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향은 자기 확신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남의 말을 더 잘 믿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엄한 말을 해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상대가 화낼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믿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불안애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상대가 불편한 행동을 해도 내가 이걸 표현하면 헤어질까봐,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던 적도 있으니까 하면서 합리화를 하세요. 관계를 끊지 못하니까 계속 참으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하게 공감적이고 책임감이 강한데 경계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본인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면서 좀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착하고 좋은 분들이기는 한데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가해자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사실 어설픈 착함이랑도 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과거 학대나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좀 슬프게도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 있어요. 이미 심리적 억압에 익숙한 사람들, 학대랑 사랑이 동시에 있던 경험이 있을수록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통제가 익숙하게 느껴지고 통제를 관심이나 사랑으로 오해하기 쉽거든요. 사람은 익숙하면 편안해해요. 그게 나쁜 일일지라도요.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언어를 조작하고 현실 왜곡을 잘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가스라이팅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싸움에서도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논리적인 비약, 거짓된 확신으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잘 들어보면 논리적이지 않은데 논리적인 척 막 다다다다다 말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닌데 막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실을 회피하고 거짓이나 부분적인 사실을 섞은 왜곡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있던 일을 없다고 하고 없던 일을 지어내고 있었던 일은 맞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항상 옳고 우월하다고 믿어요.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 능력이 낮아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은 과장되고 헛된 것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말에 내가 좀 상처받았어, 너가 한 말에 내가 좀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 그게 왜 상처야?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사회생활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는데요. 자신의 불안, 분노, 열등감을 내 안에서는 충분히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짜증이 나.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만드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 피해자가 화낼 권리조차 박탈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약한 감정, 특히 죄책감을 기가 막히게 읽고 이용을 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필요할 때 막 다정하게 다가가고 상대방이 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아주 매몰차고 냉정하게 대해요. 상대방이 나를 놓지 못하게 감정적으로 붙잡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좀 뜸하다가 상대방이 거리를 두려고 하면 요즘 왜 이렇게 소원해 하면서 갑자기 다정하게 접근했다가 가까워지면 또 다시 차갑게 구는 그런 패턴이죠. 또 하나는 피해자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진짜 너무하다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도 결국 날 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안겨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잘해요. 마지막으론 상대방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초반에는 공감하면서 약점을 좀 잘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었을 경우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되게 외로웠겠다라고 처음엔 얘기하지만 싸우게 되면 너 그런 가족에서 자라서 너 그래서 불안해서 이러는 거잖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내 약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린 유형에 맞게 말 습관도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감정을 무시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말 습관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억이 틀렸다고 몰아붙이는 말투예요. 예를 들어서 너 너무 예민하다. 너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그건 너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그랬잖아.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 아니면 상대방이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몰아갑니다. 상대방은 틀리고 내 말만 맞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고 죄책감을 유도하는 형태예요. 자신의 잘못을 상대 탓으로 돌리고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말들이죠.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래? 하는 식으로 힘든 감정을 전부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늘 고생하고 희생한 사람이고 너는 나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고립을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비교하는 유형이 있어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 차단하는 말버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그렇게 안 느낀다는데 왜 너만 그래? 나 아니면 너 아무도 신경 안 써. 나 아니면 누가 널 이해하니?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감정을 소수의 이상한 반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하고 조언을 하면서 그 사람을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스라이터가 나르시시스트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자기를 방어하거나 우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사용하곤 해요. 그래서 중요한 구분점은 이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조정해서 자존심을 유지하려는 사람이고요. 가스라이터는 필요할 때 조정을 사용하는 행동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나르시즘은 성향이고 가스라이팅은 행동, 전략인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정신질환적 특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는 의식이 없이도 이런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정서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돼요. 현실이 혼란스럽게 되고 판단력이 약화됩니다. 만약에 가스라이터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너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내가 맞는데 잘못 기억했나? 하다가 계속 하면 그래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다 제 말이 맞네 내가 예민했네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나 진짜 이상한가 봐 나 바보가 됐나? 약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기 확신이 사라져요. 그 결과 작은 결정도 자꾸 남한테 묻고 내가 뭘 느끼는지도 헷갈립니다. 결국 무엇이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기억이 맞고 틀리는지를 분간을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무서워져요. 화나고 슬픈데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 또 막 너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화를 내고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자꾸 내 스스로가 믿게 되니까 감정을 꾹꾹 눌러 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분노나 슬픔이 잘못된 감정처럼 느껴지고 기쁨조차 무뎌져요. 결국은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비난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바보가 된 것 같아. 나는 뭘 느끼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혼란하고 혼자 살 수도 없고 이런 자기 비난을 반복하다 보면 자존감이 붕괴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날 감당해주네? 이 사람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도 오히려 나를 생각해준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느껴요. 결국은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벌 주는 구조에도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립이 돼요. 조종에 더 취약해지죠. 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해자는 계속 야,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너한테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피해자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버려요. 그래서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가해자의 말만 듣게 됩니다. 고립이 심해지면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점점 더 심리적인 어떤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죠. 가스라이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 안에 불안, 수치심, 통제욕, 자존감 결핍이 숨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상대방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뒤틀린 자기 감정 처리 방식이 숨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자기애적 방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느껴서 이거를 피하고 싶으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너가 틀린 거야 라면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통제 욕구 그리고 관계에서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늘 불안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지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상대가 내 통제 밖에 있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자꾸 관계에서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자율성을 억누르게 되고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행동은 어렸을 때 애착이 불안정했거나 감정 조절을 하는 게 계속 좀 어려웠던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열등감과 자존감 결핍의 반작용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야지만 자신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의 내면 깊이에는 나는 가치가 없어 라는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내려다보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깔보고 이래야지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번째는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건데요. 감정에 대해서 정말 둔감하거나 공감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둔감하거나 감정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상대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르시스트라든지 반사회적 아니면 경계성 성향 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요, 인지를 하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조작, 이득을 위해서 쓰는 경우죠. 소수의 경우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권력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연애, 가정, 직장에서 상대방을 이제 뒤흔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일단 경계선이 잘 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감정, 생각, 책임의 경계가 흐릿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대 감정을 내 탓으로 느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부적절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런 질문을 습관적으로 떠올린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끌어안는 그런 경계 침해가 이미 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느끼나?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예민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 판단을 무시하고 타인의 해석을 더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면 경계가 조금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절이 어렵고 죄책감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이 너무 상처받을까봐,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까봐 눈치 보이고 조심스러우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감정 관리를 내가 대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감정의 책임과 경계가 뒤섞인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가스라이팅 관계는 단순하게 불편한 사람과 멀어지는 것과는 달라요. 그거는 피해자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해자들은 처음에 너무 잘해줘요. 특별하게 대해주고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학대가 시작돼도 그때 처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다정했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뭐 잘못했겠지 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스라이터들은 죄책감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종종 자신이 막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난 너밖에 없어. 너만 나를 이해해줘. 그런데 너가 나를 떠나?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그리고 보호 본능을 자극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버리는 것 같이, 사실 내가
내가 감정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이 관계에서 가해를 하는 것 같이 느끼게 만들어서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관계가 지속되면 자존감이 붕괴된다고 했잖아요.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관계를 끊는다? 어렵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면 상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나를 받아줄 상대도 가해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엇보다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혼란이라는 정서적인 롤러코스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막 감정이 너를 뛰거든요. 혼란하니까요. 근데 이런 정서적 롤러코스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관계는 늘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늘 욕하고 늘 넌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 도망가겠죠. 근데 이 가스라이터들은 이 사람이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지 그냥 마구잡이로 학대하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다정해지고, 비난을 하다가도 뜻밖의 칭찬을 하거나 갑자기 막 울거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도박 중독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와 비슷해요. 왜 슬롯머신 같은 거를 땡긴다고 표현하죠? 계속 실패하다가 갑자기 빵 하고 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미치잖아요.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비슷해요. 계속 감정적으로 차갑다가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따뜻함이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을 하게 되면 나를 다시 사랑해줄지 몰라, 맞아 나를 사랑하는 게 맞잖아 하는 기대감 때문에 상대의 친절을 얻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더 집착하게 돼요. 즉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중독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끊는다는 건 그냥 단절이 아니라 정서적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다시 자기 손에 쥐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감정의 주인, 내 선택의 주인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관계를 추천드려요. 그 사람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부터 내 머릿속에 다시 심어주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믿고 있던 말들이 전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틈을 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느낀 것도 맞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일기나 메모로 내 감정을 좀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한 후에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좀 작성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고 내 감정이 뭉개졌던 순간이 드러납니다. 그냥 우리는 감정을 흘려보내면 다 휘발돼 버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걸 기록으로 남기면 내가 패턴을 알아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악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방식의 말버릇이라서, 또는 관계를 유지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쩌다 보니 발전이 돼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남 탓을 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시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과장되었다고 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한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로 화낸다고? 오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억압해버리는 경우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반복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는지, 조정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왜 항상 그렇게 행동해?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내 방식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거절이나 경계를 표현을 했는데 기분 나빠하거나 내가 굉장히 실망하거나 분노했다면 한번 자기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나를 안 믿는 건가? 나를 이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는 거야? 이 정도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면 주의해 보세요.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내가 타인의 감정의 경계를 지키는데 미숙할 수도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당신은 변화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자각을 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가스라이터나 조종자가 아니라 어쨌든 성숙한 관계를 만들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료실에 가스라이팅을 겪고 오시는 분들은 되게 감정이 무너진 상태로 오세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오십니다. 자기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누구나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시스템에 걸려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피해자가 수치스러워하고 피해자를 욕하는 건 멈춰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겨요. 그리고 이건 마주하기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실까지 오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 도움을 받겠다고 용기를 내신 겁니다. 그러니 잘 오셨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인생 끝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피해자만의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도움을 받으실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